미국 백악관 브리핑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은 무조건 3,500억 달러 선불 현찰이다. 새벽 3시 트럼프의 고함이 워싱턴을 뒤흔들었습니다. 기자석은 술렁였고 월가는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아무리 한국, 이래도 버틸 수 있겠어.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기술자들이 조지아 공장에서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장면까지 연출됐습니다. 세계는 한국의 몰락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순간 그 예언은 조롱거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대한민국 우습게 봤다가 뺨 맞는 그 현장 속으로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대한민국 응원 댓글 작성해 주시면 미국 응징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마이클 리처드슨입니다. 뉴욕타임스 경제부에서 27년째 일하고 있는 기자죠. 그날 아침 제 노트북 화면엔 속보 알림이 미친 듯이 쏟아졌어요. 백악관 긴급 브리핑 소집. 새벽 3시라는 비정상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뭔가 엄청난 일이 터진 거죠. 브리핑룸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미 빽빽하게 들어찬 기자들의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CNN, BBC, 로이터. 전 세계 언론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제 옆자리엔 월스트리트 저널의 베테랑 기자가 앉아 있었는데 그 친구조차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도대체 뭔 일이길래 이 시간에? 그가 속삭였습니다. 바로 그때 트럼프가 단상에 올라섰어요. 평소보다 더 붉어진 얼굴, 주먹을 쥔 채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한국, 당장 3,500억 달러 내놔라. 선불 현찰로.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기자석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3,500억이라니? 완전히 미친 금액이었습니다. 작은 나라의 1년 예산을 통째로 요구하는 수준이었죠. 한국이 우리 시장에 기생해서 돈 벌어먹었어. 이제 갚을 시간이다. 트럼프의 고함이 이어졌습니다. 브리핑룸 뒤쪽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보수 성향 지지자들이었죠. USA, USA.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재빨리 노트북을 열어 기사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국, 미국의 관세 폭탄에 무릎 꿇을 것인가? 솔직히 말하면 저도 다른 기자들처럼 생각했어요.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잃으면 경제가 박살날 텐데. 결국 고개 숙이고 돈 내는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제 옆에 앉아있던 폭스뉴스 기자가 킥킥거리며 말했습니다. 마이클, 이번엔 진짜 끝장이네. 한국 주식 공매도 걸어야겠어. 맞아. 당연하지. 며칠 안에 항복 선언할걸. 저희는 그렇게 확신했어요. 주변 기자들도 다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한국이 버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브리핑이 끝나고 기자실로 돌아왔을 때 복도에서 포브스의 윌리엄 패색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아시아 경제를 취재해온 베테랑이었어요. 마이클, 자네 생각은 어때? 그가 물었습니다. 뻔하죠. 한국은 버틸 수 없어요. 일주일 안에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겁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윌리엄은 고개를 저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럴까? 난 잘 모르겠는데. 한국이란 나라는 좀 다르거든. 97년 외환위기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다들 망한다고 했지. 근데 어떻게 됐어? 그건 그때고 지금은 달라요. 이번엔 상대가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더 재밌는 거지.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어요. 당시엔 그 말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제 손가락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작은 아시아 국가는 결국 버티지 못한다. 경제 규모로 봤을 때 미국의 12분의 1에 불과한 한국이 세계 최강국의 압박을 견딜 방법은 없다. 곧 무릎 꿇을 것이다. 기사를 송고하고 나서 저는 의자에 기대어 한숨을 쉬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엔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뉴스들이 보였어요. 월가의 반응도 제 예상과 똑같았습니다. 한국 관련 주식들이 폭락하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죠. CNN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 코스피 개장 3분 만에 8% 폭락.
봐, 내 말이 맞잖아.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블룸버그 단말기엔 더 충격적인 숫자들이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 12% 하락, 현대차 15% 급락, LG에너지솔루션 18% 폭락. 한국 경제의 주축들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이제 끝이야. 한국은 완전히 끝났어. 제 뒤에서 들린 목소리였습니다. 경제부 선배 기자였죠. 그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계속 말했어요. 봐봐, 원달러 환율도 미쳤잖아. 1,400원 돌파했어. 이러다 외환위기 재현되는 거 아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지표가 한국의 몰락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생중계로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 정부 대변인이 단상에 올라섰어요. 저는 사무실 TV 앞에 모인 동료들과 함께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모두들 궁금했죠. 한국이 어떤 식으로 항복 의사를 밝힐지. 그런데 대변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완전히 달랐어요.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요구에 절대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 짧고 단호한 문장을 듣는 순간 기자실이 술렁였습니다. 저항한다고? 진짜로? 미친 거 아냐? 와, 완전히 자살골이네. 옆에 있던 동료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허세 부리는 거야. 내일이면 태도 바뀔걸? 주가 더 떨어지면 못 버텨. 다른 기자도 거들었어요. 저도 그들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뭔가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맨해튼의 작은 바에 앉아 위스키를 홀짝이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7년 기자 생활 동안 수많은 국제 분쟁을 취재했지만 이번처럼 묘한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한국은 정말 무너질까? 모든 데이터가 그렇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이란 나라는 좀 다르거든. 저는 노트북을 열어 한국 관련 자료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 매번 위기를 극복해온 기록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도 이번은 다르지. 상대가 미국인데. 설마.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위스키 잔을 비우며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직접 확인해보자. 한국이 정말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렇게 저의 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그때는 전혀 몰랐죠. 제가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고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제 눈앞에서 펼쳐질 반전이 얼마나 충격적일지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엔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사건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불과 석 달 전에 벌어진 일이었죠. 새벽 5시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한국인 기술자 300명이 쇠사슬에 묶인 채 경찰차로 끌려가는 장면이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일하던 숙련공들이 수갑과 족쇄를 차고 연행되는 모습. 그건 마치 전쟁 포로를 대하는 것 같았어요. 영상 속 한 기술자가 울부짖었습니다. 저희는 합법적으로 일했어요. 왜 이러는 거예요? 하지만 미국 관세 집행관 존 스미스는 냉정했습니다. 닥쳐. 너희는 불법 기술 유출자들이야. 조용히 따라와. 그 장면을 처음 봤을 때 저도 충격받았어요. 동맹국을 이렇게 대한다고? 하지만 당시 저는 이렇게 기사를 썼죠. 기술 유출 의혹이 있다면 조사는 필요하다. 한국은 이 굴욕을 버티지 못하면 무너질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문장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무실로 출근했어요. 복도에서 CNN 국제부 기자와 마주쳤습니다. 마이클, 어젯밤에 한국 뉴스 봤어? 응, 봤지. 강경 대응한다고 하던데. 오래 못 갈 거야. 글쎄, 난 잘 모르겠어. 한국 여론이 완전히 들끓고 있거든. SNS 보니까 난리도 아니더라.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여론이 뭐가 중요해? 결국 경제가 무너지면 끝인데. 오전 10시 편집회의가 시작됐어요.
부장이 물었습니다. 한국 사태 어떻게 전망하나? 당연히 항복하겠죠. 주가 폭락에 환율 급등. 버틸 수가 없어요. 제 대답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윌리엄 패색이 들어왔어요. 미안, 늦었네. 그런데 자네들 조지아 사건 제대로 알고 있나? 당연하죠. 기술 유출 의혹 조사잖아요. 윌리엄이 서류 몇 장을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이거 봐. FBI 내부 문서야. 기술 유출 증거. 단 하나도 없어. 그냥 트럼프가 쇼하려고 벌인 짓이야.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300명 전원 무혐의 판정. 하지만 이미 쇠사슬에 묶여 끌려간 후였죠. 이게 진짜예요? CNN, BBC, 가디언 다 보도했어. 동맹국을 전범 취급하는 미국이라고. 자네는 안 봤나?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봤어요. 분명히 봤는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한국 사람들 자존심이 얼마나 짓밟혔는지 알아?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야. 감정 싸움이 된 거라고. 윌리엄의 말에 저는 뭐라 대꾸하지 못했어요. 오후가 되자 더 이상한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속보 떴어. 동료가 소리쳤어요. 저는 얼른 단말기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 미국산 수입 품목 긴급 재검토 착수. 뭐야 이게? 정말 맞서는 거야? 제 옆자리 기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보통은 이럴 때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 게 정석인데.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캐나다 CBC 방송국 기자 마리아 로페즈였어요. 저희는 몇 년 전 G20 취재 때 알게 된 사이였죠. 마이클? 나야, 마리아. 지금 시간 있어? 응, 무슨 일인데? 좀 이상한 소식이 있어서. 우리 정부가 한국한테 접촉했대.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캐나다가 한국한테? 응. 북극 항로 공동 개발, 원자력 잠수함 기술 협력,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엄청난 규모야. 우리 총리실에서 직접 제안했다는데 전화기를 든 제 손이 떨렸어요. 캐나다가 미국에 가장 가까운 우방국이 확실한 거야? 내일 정식 발표 예정이야. 먼저 귀띔해주는 거야. 기사 준비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날 저녁 저는 다시 그 바에 앉아 있었어요. 위스키를 홀짝이며 조지아 사건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한국인 기술자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분노, 굴욕, 절망. 그 모든 감정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우린 합법적으로 일했어요. 영상 속 외침이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들렸어요. 이건 단순한 항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선전포고였어요. 바텐더가 다가왔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아, 괜찮아요. 그냥 일 때문에 좀 복잡해서. 무슨 일 하세요? 기자요. 경제 담당. 아, 요즘 한국 때문에 난리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한국 응원하는데.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제 친구가 조지아 공장에서 일했거든요. 한국 기술자들이 쇠사슬에 묶여가는 거 옆에서 봤대요. 완전 충격이었다고. 그 사람들 아무 잘못 없었는데. 바텐더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위스키 잔을 내려놨습니다. 그 친구. 뭐라고 하던가요? 이건 너무하다고. 미국이 이러면 안 된다고. 자기도 양심상 그 회사 그만뒀대요. 그 순간 뭔가가 제 머릿속에서 연결됐습니다. 조지아 사건이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었어요. 이건 한국인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은 사건이었죠. 그리고 그 분노가 지금 한국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였어요. 이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바텐더가 물었어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아, 아니에요. 혼잣말이에요. 저는 급하게 지갑을 꺼내 돈을 냈습니다.
당장 사무실로 돌아가야 했어요. 기사를 다시 써야 했죠. 택시를 타고 가면서 저는 마리아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캐나다의 러브콜.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죠.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였어요. 텅 빈 사무실에서 저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엔 제가 아침에 쓴 기사가 떠 있었어요. 한국, 곧 무릎 꿇을 것. 틀렸어. 완전히 틀렸어.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새로운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확히 뭘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상황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었어요. 제가 알던 공식들이 전부 무너지고 있었죠. 창밖으로 뉴욕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생각했어요. 내일 마리아가 전한 캐나다 소식이 터지면 판이 완전히 바뀌겠네. 그리고 정말로 다음 날 아침,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마이클, 지금 CBC 속보 봤어? 편집장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황급히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 가득 떠오른 헤드라인. 캐나다, 한국과 전략적 파트너십 공식 제안. 북극 항로 잠수함 천연가스 협력. 이게 진짜네. 마리아가 어젯밤에 귀띔해준 게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공식 발표를 보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한국 대박이네. 트럼프 완전히 엿 먹였네. 지나가며 들린 대화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뭔가 엄청난 일이 시작되고 있었죠. 사무실에 도착하니 이미 난리가 났습니다. 모니터마다 캐나다 뉴스가 떠 있었고 기자들은 전화기를 붙잡고 취재에 열중이었어요. 마이클, 여기 좀 봐. 동료가 소리쳤습니다. 블룸버그 단말기엔 더 충격적인 숫자가 떠 있었어요. 캐나다 한국 협력 규모 최소 850억 달러 추정. 미쳤네. 진짜 미쳤어. 제 옆자리 기자가 중얼거렸습니다. 850억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한국이 미국 관세로 잃을 손실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였어요. 바로 그때 제 이메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마리아 로페즈였어요. 마이클, 지금 오타와에 있어. 기자회견 현장이야. 우리 총리가 직접 나왔어. 이거 진짜 장난 아니야. 저는 즉시 화상 연결을 요청했습니다. 몇 초 후 마리아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지금 총리실 바로 앞이야. 분위기 완전 달아올랐어. 그녀 뒤로 수많은 기자들이 보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들이 난무했죠. 정확히 뭐라고 했어? 캐나다는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선택했다고. 북극항로 공동 개발, 원자력 잠수함 기술 이전, 천연가스 장기 공급 계약. 패키지야. 완전 패키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협정이 아니었어요. 이건 동맹 재편이었습니다. 미국 반응은? 아직 공식 입장 없어. 근데 백악관 쪽이 완전 패닉 상태래. 당연하지. 자기네 제일 가까운 우방이 한국 손잡았으니까. 화상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윌리엄 패색이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때, 마이클? 아직도 한국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97년 외환위기 때 한국은 금 모으기 운동을 했어. 온 국민이 금반지, 금목걸이를 내놨지.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다른 나라들 다 무너질 때 혼자 버텼어. 코로나 때는 K방역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지. 그래도 이번은 달라요. 트럼프가 상대인데. 바로 그게 문제야. 트럼프는 한국을 너무 모르는 거야. 이 나라는 압박하면 할수록 더 강해져.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또 다른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 EU와 긴급 화상회담. 독일, 프랑스, 한국과 협력 강화 시사. 뭐야 이게. 사무실 전체가 술렁였어요. 캐나다에 이어 유럽까지.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마이클 리처드슨 기자님? 저는 루카스 김이라고 합니다. 토론토 대학교 유학생이에요. 네, 무슨 일이시죠? 제가 지금 캐나다 한인 커뮤니티 대표로 총리실 앞 집회에 참여 중인데요. 기자님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기 캐나다 사람들 반응이 정말 뜨거워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요. 다들 말해요. 이제 미래는 한국과 함께다라고. 정말요? 네. SNS 보세요. 한국과 함께하는 미래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딩 1위예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요. 이게 지금 캐나다 분위기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즉시 트위터를 확인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한국과 함께하는 미래 38만 트윗. 한국의 강인함 52만 트윗. 캐나다 크리아 파트너십 29만 트윗. 트윗 내용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야. 트럼프와는 차원이 다르지. 조지아 사건 봤어? 그래도 한국은 꿋꿋하게 버텼잖아. 멋있어. 우리 아버지가 한국 전쟁 참전 용사셨어. 한국은 절대 배신 안 해.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리다가 한 트윗에서 멈췄어요. 독일 교환학생 안나 슈미트가 올린 글이었습니다. 이유도 미국보다 한국을 원해. 우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해.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야. 6만 리트윗, 15만 좋아요. 세상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윌리엄이 제 어깨를 툭 쳤어요. 이제 알겠어? 이건 단순한 무역전쟁이 아니야. 신뢰의 전쟁이지. 오후 3시 백악관에서 긴급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브리핑룸으로 달려갔어요. 트럼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백악관 대변인이 단상에 올라섰죠. 캐나다의 결정은 유감스럽습니다. 우리는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의할 것입니다. 유감스럽다. 그게 다였어요. 평소 트럼프라면 트위터로 난리를 쳤을 텐데 이번엔 조용했습니다. 왜 조용하지? 옆자리 기자가 속삭였어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백악관 관계자 한 명과 마주쳤습니다. 오프 더 레코드로 몇 마디 나눴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당황스러워요. 캐나다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조지아 사건이 결정타였어요. 전 세계가 봤잖아요. 동맹국을 전범 취급하는 모습을. 신뢰가 무너진 거죠. 그는 한숨을 쉬며 사라졌습니다. 저녁 무렵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이클, 영국도 움직인대. 뭐? BBC 속보야. 영국 정부가 한국과 첨단 기술 협력 논의 시작했대. 특히 반도체랑 배터리 분야. 저는 모니터 앞에 섰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캐나다, 독일, 프랑스, 영국.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무너지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 쪽으로 쏠리고 있었죠. 영국 SNS 인플루언서 올리비아 그린의 유튜브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Why Korea is winning. 조회수 380만, 업로드 6시간 만에. 저는 영상을 재생했어요. 올리비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은 싸우지 않아. 그냥 자기 할 일을 할 뿐이야. 그런데 세계가 알아봐주는 거지. 누가 진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지. 댓글창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미래다. 트럼프는 정말 큰 실수한 거야. 난 한국 편이야.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겨우 이틀 전만 해도 저는 확신했었죠. 한국은 무너질 거라고. 하지만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건 제 확신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새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제목이 달랐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선택하기 시작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흥분 때문이었죠. 뭔가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서 이 모든 걸 목격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생각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야. 사흘째 아침, 저는 CNN 속보에 깨어났습니다. 한국 기술자 구금 사건 FBI 공식 사과. 증거 불충분 인정. 뭐야 이게. 저는 벌떡 일어나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에 떠오른 기사들을 읽으며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FBI가 공식적으로 인정했어요. 조지아 공장에서 끌려간 한국인 기술자 300명, 전원 무혐의. 기술 유출 증거 단 하나도 없었던 거죠. 이건 완전히 쇼였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압박하려고 벌인 정치적 쇼. 그게 이제야 밝혀진 거였어요. 서둘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은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다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죠. 미국 정부 신뢰 추락. 동맹국들, 미국 등 돌려. 헤드라인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윌리엄 패색이 커피를 마시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봤지? FBI 사과. 네. 충격이에요. 충격은 이제부터야. CNN 사설 읽어봤어? 그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CNN 사설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조지아 사건, 동맹국 신뢰를 뿌리째 흔든 자충수.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필자는 CNN의 수석 논설위원이었어요. 합법적으로 일하던 기술자들을 쇠사슬로 묶어 끌고 가는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무죄였음이 밝혀졌다. 이것이 미국이 동맹국을 대하는 방식인가? 70년 동맹의 신뢰는 단 하루 만에 무너질 수 있다. 와.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윌리엄이 말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한국은 온 국민이 금을 모았어.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다른 나라들 다 흔들릴 때 혼자 버텼지. 이 나라는 위기가 올수록 더 강해져. 미국은 그걸 몰랐던 거야.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시위 취재 중인 동료였어요. 마이클, 지금 백악관 앞 완전 난리야. 무슨 일인데? 시위대가 몰려들었어. 수천 명은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이게 한국 편들고 있어. 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국인들이 한국 편을? 지금 영상 보낼게. 직접 봐. 몇 초 후 동영상이 도착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백악관 앞 광장이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그들이 들고 있는 피켓이 보였죠. 한국을 괴롭히는 것을 멈춰라. 우리는 한국과 함께합니다. 트럼프가 우리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확성기를 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관세 때문에 내 월급이 날아갔다. 물가가 미쳤어.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군중이 호응했습니다. 트럼프, 트럼프.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마크 존슨이라는 이름표가 보였습니다. 평범한 미국 노동자였죠. 한국은 우리 적이 아니야. 진짜 적은 이 무능한 정부야.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저는 동영상을 멈추고 동료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저 사람 인터뷰 잡을 수 있어? 해볼게. 잠깐만. 몇 분 후 제 스피커폰으로 마크 존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볼티모어 항만 노동자입니다. 25년째 일하고 있어요. 왜 한국을 지지하시나요? 한국 잘못 없잖아요. 우리 정부가 미친 짓을 한 거지. 관세 때문에 컨테이너가 멈췄어요. 일거리가 반으로 줄었고요. 제 동료들 절반이 해고됐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조지아 사건 봤어요. 죄 없는 사람들을 저렇게 끌고 가는 거. 부끄러웠습니다. 미국인으로서 정말 부끄러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윌리엄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어요. 미국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어. 트럼프는 한국을 공격했지만 결국 자기 발등을 찍은 거야. 오후가 되자 더 충격적인 데이터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블룸버그 단말기에 뜬 수치들이었어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전월 대비 2.3% 상승. 항만 물동량 37% 감소. 제조업 신뢰지수 8년 만에 최저. 미쳤네. 제 옆자리 기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바로 그때 라스베이거스 지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이클, 라스베이거스 상황 심각해. 카지노 텅텅 비었어. 얼마나? 평소 대비 관광객 60% 감소. 호텔 거리가 유령 도시야. 한국 관광객 안 오는 것도 타격인데 다른 아시아 관광객들도 다 끊겼어. 저는 즉시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키보드를 두드리던 손이 멈췄어요. 이건 내가 예상했던 게 아닌데. 한국이 무너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또 다른 폭탄이 터졌습니다. 워싱턴 DC 항소법원 트럼프 관세위원 판결. 사무실 전체가 술렁였어요. 법원이 대통령의 정책을 정면으로 뒤집은 거였죠. 저는 서둘러 판결문을 확인했습니다. 핵심 내용이 눈에 들어왔어요.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은 헌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다. 의회 승인 없는 일방적 조치는 위헌이다. 이거 진짜 끝났네. 윌리엄이 제 뒤에서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무너뜨리려다가 자기가 무너진 거야. 법원까지 등 돌렸잖아. 그 순간 제 이메일로 긴급 메시지가 왔습니다. 항공 엔지니어 조셉 리였어요. 몇 주 전 시애틀에서 인터뷰했던 사람이었죠. 마이클, 우리 회사 완전 난리예요. 한국산 반도체 공급 중단되면서 생산 라인 멈췄어요. 차세대 항공기 프로젝트 전부 지연됐고요. 이거 농담 아니에요. 한국 반도체 없인 우리 비행기 못 만들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른 업체들도 비슷한가요? 당연하죠. 자동차, 가전, 의료기기. 전부 한국 부품 없으면 못 돌아가요. 트럼프는 한국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기사를 쓸 수 없었어요. 상황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었죠. 밤 10시, 저는 다시 그 바에 앉아 있었습니다. 위스키를 홀짝이며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바텐더가 다가왔습니다. 손님, 오늘도 한국 때문에 바쁘셨어요? 응. 근데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반대로 돌아가고 있어. 어떡해요? 한국이 무너질 줄 알았는데. 미국이 무너지고 있어. 바텐더가 피식 웃었어요. 제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 참전 용사셨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저는 위스키 잔을 내려놨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네요. 발을 나와 거리를 걷고 있을 때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홍콩계 미국인 유튜버 데이비드 첸이었어요. 마이클, 제 영상 봤어요? 무슨 영상? 한국이 승리했다 영상이요. 업로드한 지 6시간 만에 조회수 200만 넘었어요. 저는 즉시 유튜브를 켰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코리어 원 하우 코리어 이즈 디피팅 트럼프 위사우트 파이팅. 조회수 287만, 좋아요 43만. 댓글창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코리어 DOESNT need to fight. 세계는 이미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이 아닌 미국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미국인이고 한국의 한 일이 부끄럽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뭔가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밤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뭔가 달라져 있었어요. 세상이 바뀌고 있어. 그리고 한국이 그 중심에 있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택시 기사가 물었어요. 손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혼잣말이에요. 집에 도착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무너지는 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의 신뢰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제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7년 기자 생활 중 가장 중요한 기사를 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충격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나흘째 아침, 저는 서울발 긴급 속보에 눈을 떴습니다. 삼성전자, 이나노 반도체 양산 돌입. TSMC 대비 30% 가격 인하. 뭐? 30%? 저는 벌떡 일어나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 가득 쏟아지는 뉴스들.
손이 떨렸습니다. 삼성전자 사장 정우석의 기자회견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목소리엔 확신이 가득했죠. 삼성은 2나노 웨이퍼를 TSMC보다 30% 저렴하게 공급하겠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이건 선전포고잖아. 저는 중얼거렸어요. TSMC는 대만의 자존심이자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였죠. 그런데 삼성이 정면으로 도전장을 낸 거였어요. 서둘러 옷을 입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사람들이 난리였어요. 삼성 주가 폭등한데 TSMC는 곤두박질이고 귀에 들려오는 대화들이 전부 삼성 이야기였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이미 아수라장이었어요. 블룸버그 단말기마다 빨간 숫자들이 깜빡이고 있었죠. 삼성전자 23.7%, TSMC 18.3%, 엔비디아 12.1%. 미쳤네. 진짜 미쳤어. 제 옆자리 기자가 모니터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윌리엄 패색이 달려왔습니다. 마이클, 지금 당장 전화 받아. 누군데요? 시애틀. 조셉 리야. 완전 난리 났대. 저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어요. 조셉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우리 회사 긴급 이사회 소집됐어요. 무슨 일인데? 삼성이 제안했어요. 2나노 반도체를 기존 TSMC 가격의 70%에 공급하겠다고. 게다가 납품 기간도 3개월 단축이래요. 진짜? 네. 지금 경영진들 완전 패닉 상태예요. TSMC 계약 유지할지 삼성으로 갈아탈지. 이거 완전 게임 체인저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인하가 아니었어요. 시장 판도를 뒤집는 핵폭탄이었죠. 바로 그때 또 다른 속보가 떴습니다. 애플, 삼성과 긴급 미팅. 차세대 아이폰 반도체 논의. 애플까지. 사무실 전체가 술렁였어요. 애플은 TSMC의 최대 고객이었죠. 그런데 그 애플이 삼성과 만난다고?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대학 동기였어요. 마이클, 지금 여기 완전 난리야. 얼마나? 구글, 아마존, 메타. 전부 삼성한테 연락했어. 다들 가격 재협상하겠다고 TSMC 압박하고 있고. 근데 TSMC는 30% 못 깎아준대. 그럼 답 나온 거잖아. 삼성으로 간다는 거네. 당연하지. 비즈니스인데 감정이 어딨어. 더 싸고 더 빠르면 당연히 갈아타지. 저는 노트북을 열어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건 내가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완전히 뒤집힌 건데. 한국이 방어하는 게 아니었어요. 공격하고 있었죠. 오후 2시 긴급 편집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편집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금 반도체 시장이 뒤집히고 있어. 누가 현장 취재 갈 수 있어?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실리콘밸리로. 좋아. 당장 출발해. 3시간 후, 저는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에 올라타 있었어요. 기내에서도 사람들은 전부 삼성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삼성 주식 샀어? 당연하지. 이거 더 오를걸? 뒷자리에서 들리는 대화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건 저녁 7시였어요. 택시를 타고 실리콘밸리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한 중견 전자업체였어요. 제조 담당 부사장과 약속이 잡혀 있었죠. 마이클 기자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그가 악수를 청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살 길이 열렸어요. 무슨 뜻이죠? TSMC 반도체 값이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우리 제품 가격 경쟁력이 없었죠. 근데 삼성이 30% 싸게 준다고? 게임이 바뀐 거예요. 그럼 TSMC랑 계약은? 재협상 중이에요. 근데 안 되면 삼성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는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동네 전체가 지금 계산기 두드리고 있어요.
30%면 이익률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밤거리는 평소처럼 조용했지만 뭔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또 다른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자동차 부품 제조사였어요. 대표이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마이클 기자님, 솔직히 한국한테 감사해요. 네. 트럼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관세 폭탄 맞고 원자재 값은 치솟고. 근데 한국이 버텨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기회를 주고 있잖아요. 그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한국 반도체 없으면 우리 자동차 못 만들어요. 진짜예요. 배터리도 한국 거고 디스플레이도 한국 거고. 한국이 없으면 우리 공장 문 닫아야 해요. 점심 무렵, 저는 실리콘밸리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으로 취재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죠. 옆 테이블에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희 회사도 삼성으로 바꾸기로 했어? 응.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어. TSMC한테 미안하긴 한데. 어쩔 수 없지. 30%면 장난 아니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사실 TSMC 기술력이 더 좋긴 한데 삼성도 충분히 좋거든. 그럼 당연히 싼 걸 선택하지.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이게 지금 실리콘밸리 전체의 분위기였습니다. 오후에 저는 한 투자사를 방문했습니다. 애널리스트와 약속이 잡혀 있었죠. 마이클 기자님, 제 분석 들어보실래요? 네, 부탁드립니다. 그녀가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삼성이 이나노를 30% 싸게 공급하면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18개월 안에 45%까지 올라갈 거예요. TSMC는 35%로 떨어지고요. 그 정도나요? 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한국은 배터리, 디스플레이, 조선. 전부 경쟁력 있잖아요. 지금 한국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래프를 응시했습니다. 숫자들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판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다고. 저녁 무렵,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삼성의 30% 가격 인하는 단순한 할인이 아니다. 이것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을 향한 선전포고다. 그리고 실리콘밸리는 이미 답을 내리고 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제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뉴욕 사무실의 윌리엄이었습니다. 마이클, 지금 당장 뉴스 켜봐. 무슨 일인데요? 중동에서 터졌어. UAE가 발표했어. 저는 서둘러 TV를 켰습니다. CNN 속보가 화면 가득 떠올랐어요. UAE, 한국과 전략적 협력 선언. 석유 대신 무기 파격 제한. 이게 무슨...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UAE 에너지정책연구원 하산 알파라지가 기자회견장에 서 있었어요. 그의 다음 말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게 무기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는 석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떨어뜨렸어요. 석유를 준다고? 중동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건 혁명이야. 진짜 혁명이 시작됐어. 키보드로 돌아가 새로운 문장을 쳤습니다. 한국은 방어하지 않았다. 공격했다. 그리고 세계는 한국의 편에 서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27년 기자 생활 중 가장 거대한 변화를 목격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UAE 발표가 터진 후 전 세계 언론이 발칵 뒤집혔어요.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고 이메일은 포화 상태였죠. 새벽 3시 저는 호텔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CNN 생중계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UAE 에너지 장관 긴급 기자회견. 한국과의 협력은 전략적 선택. 화면 속 하산 알파라지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우리는 70년간 미국과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미쳤어. 정말 미쳤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중동 산유국이 미국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한다니. 이건 석유 패권의 대전환이었어요. 아침 7시 저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야 했죠. 택시 안에서도 라디오는 UAE 이야기뿐이었어요. 한국, 중동 시장 완전 장악하나? 석유, 무기 교환, 전례 없는 파격 딜. 헤드라인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공항 라운지에서 저는 윌리엄에게 전화했어요. 윌리엄, 지금 상황 파악 좀 해줘. 중동에서 정확히 뭐가 벌어지고 있는 거야? 마이클, 이건 단순한 무역 협정이 아니야. UAE가 먼저 제안한 거래거든. 석유를 장기 공급하는 대신 한국의 첨단 무기 기술을 원하는 거지. 왜 갑자기? 조지아 사건 이후 중동 전체가 미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 믿을 수 없는 파트너라고.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봤지.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지는 모습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선택한 거야? 정확해. 게다가 한국은 중동에 절대 간섭하지 않아. 내정에 관여하지도 않고 민주주의를 강요하지도 않지. 중동 입장에선 훨씬 편한 파트너인 거야.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풍경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세상이 정말 바뀌고 있어. 옆자리 승객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혹시 기자세요? 네, 뉴욕타임스요. 아, 그럼 한국 상황 잘 아시겠네요.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UAE까지 한국 편들고. 네. 놀랍습니다. 전 멕시코 사람인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난리예요. 시위대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거든요. 시위요? 네. 멕시코도 한국처럼 나서야 한다고요. 트럼프한테 더 이상 당하지 말자고. SNS에서 멕시코는 한국과 함께 간다. 해시태그가 트렌딩이에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트위터를 확인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멕시코는 한국과 함께 간다. 67만 트윗. 타냐 리베라라는 멕시코 대학생의 트윗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거대한 미국에 맞서 싸우고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멕시코도 존엄이 있다. 12만 리트윗, 28만 좋아요. 세계가 한국을 보고 있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뉴욕에 도착한 건 오후 4시였어요. 사무실로 직행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윌리엄이 달려왔어요. 마이클, 방금 사우디에서도 발표 나왔어. 뭐라고? 사우디도 한국과 협력하겠대. 석유장기 공급 계약이랑 스마트시티 공동건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UAE에 이어 사우디까지. 이건 중동 전체가 움직이는 거잖아. 맞아. 그리고 이란도 관심 보이고 있대. 적국들까지 한국 때문에 입장이 같아진 거야. 바로 그때 제 책상 위 모니터에 또 다른 속보가 떴습니다. 백악관 UAE 결정의 유감 표명. 구체적 대응 언급 없어. 유감이라고만 하고 끝. 제 옆자리 기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뭘 할 수 있겠어? 중동한테 관세 매길 건가? 그럼 석유값 폭등인데.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두바이에 있는 CNN 특파원이었어요. 마이클? 나 지금 두바이야. 여기 분위기 전해줄게. 응, 어때? 완전 축제 분위기야. 거리마다 한국 국기 걸려있고 쇼핑몰에서 케이팝 틀어주고 한국 제품 매장 앞에 사람들 줄 서 있어. 진짜? 응.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정부 청사 앞에 한국어 간판이 생겼어. 대한민국 환영합니다라고.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게 다가 아니야. 대학교에서 한국어 강좌 신청자가 폭증했대. 한 달 만에 300% 증가. 다들 한국과 일하고 싶어 하는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윌리엄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게 바로 소프트 파워야. 한국은 총 한 방 쏘지 않았어. 그냥 자기 길을 걸었을 뿐이지. 근데 세계가 따라오고 있어. 저녁 무렵 편집회의가 열렸습니다. 편집장이 말했어요.
중동 상황을 일면 톱으로 가자. 마이클, 내가 메인 기사 써줘. 알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책상으로 돌아왔을 때 한국 서울에서 이메일이 와 있었어요. 한국 대학생 SNS 활동가 박지훈이었죠. 마이클 기자님, 한국의 젊은이로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우리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우리는 오히려 더 단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가 우리 편입니다. 이건 트럼프가 아니라 한국이 세계를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의 말을 읽으며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중동이 한국을 선택했다. 70년 석유 동맹을 뒤흔든 이 결정은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다. 이것은 신뢰의 재편이다. 밤 10시, 저는 여전히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사는 거의 완성됐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바로 그때 영국 SNS 인플루언서 올리비아 그린의 새 영상 알림이 왔습니다. 중동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영상을 재생했어요. 올리비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은 중동을 존중합니다. 간섭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합니다. 그것이 미국과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동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댓글창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Respect is everything. 한국이 이해합니다. America lost the Middle East because of arrogance. 한국은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방법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영상을 끄고 기사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무엇을 써야 할지 명확했어요. 한국은 힘으로 강요하지 않았다. 존중으로 마음을 얻었다. 그것이 21세기 새로운 외교의 모습이다. 마지막 문장을 입력하고 저는 송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의자에 기대어 한숨을 쉬었어요. 창밖으로 뉴욕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윌리엄이었어요. 마이클, 기사 잘 봤어. 근데 이제 진짜 클라이맥스가 온다. 무슨 말이야? 내일 아침 유럽연합이 공식 입장 발표한대. 그리고 일본도 움직일 거래. 일본도? 응. 한국 혼자 이기는 게 아니야. 아시아 전체가 재편되는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야.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내일을 위한 취재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세계가 주목하고 세계가 선택하는 중심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 놀라운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거리, 유령 도시로 변해. 출근길 지하철에서 본 뉴스였어요. 화면 속 라스베이거스는 처참했습니다. 텅 빈 카지노, 닫힌 상점들, 인적 없는 거리. 관광객 80% 감소. 호텔 절반 이상 휴업. 저는 휴대폰을 움켜쥐었어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라스베이거스는 불야성이었는데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네바다 지국에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마이클, 여기 완전 재앙이야. 얼마나 심각한데? 스트립 전체가 죽었어. MGM, 시저스 팰리스, 벨라지오. 다 텅텅 비었어. 직원들 대량 해고하고 있고. 어제 한 카지노 딜러가 자살했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한국 관광객 안 오는 것도 타격인데 중국, 일본, 동남아 관광객들도 전부 끊겼어. 다들 미국 여행 취소하고 한국 가고 있대. 진짜? 응. SNS 보면 한국 여행 인증샷 천지야. 미국? 이제 한국이지 이런 분위기야. 전화를 끊고 저는 블룸버그 단말기를 확인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숫자들이 떠올랐어요.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 10년 만에 최저. 실업수당 청구 건수 42% 급증. 제조업 가동률 68%로 폭락. 미쳤네. 옆자리 기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윌리엄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마이클, 지금 당장 DC 항소법원 속보 봐. 저는 화면을 켰습니다. 법원 앞에 기자들이 가득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고 있었습니다.
본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헌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의회 승인 없는 일방적 조치는 위헌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위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화면 속 판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동맹국과의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는 국익에 반합니다. 사무실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죠. 이건 끝이야. 완전히 끝났어. 윌리엄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워싱턴 DC로 향했습니다. 직접 현장을 봐야 했어요. 기차 안에서 저는 SNS를 확인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 반대 시위가 터지고 있었어요. 뉴욕, LA, 시카고, 시애틀. 어디서나 같은 구호가 울려 퍼지고 있었죠. 스타프 더 매드너스. 위 로스트 에브리싱. 트럼프 탄핵. 특히 한 영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LA 항만 노동자 케빈 브라운의 인터뷰였어요. 컨테이너가 멈췄어요. 일거리가 없어요. 제 동료들 절반이 해고됐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한국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미친 정책이 문제죠. 컨테이너가 멈추면 미국도 끝나는 겁니다. 16만 조회수, 8만 공유. DC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였어요. 백악관 앞은 이미 수천 명의 시위대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시위대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어요. 피켓들이 눈에 들어왔죠. 트럼프는 미국을 파괴하고 있다. 한국이 옳았다. We want our jobs back. 한 중년 남성이 확성기를 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마크 존슨, 며칠 전에 전화 통화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제 월급이 사라졌습니다. 물가는 미쳤고 일자리는 날아갔어요. 이게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겁니까? 군중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갔어요. 마크, 저 마이클 리처드슨입니다. 아, 기자님. 직접 오셨네요.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보시다시피요. 사람들이 폭발하고 있어요.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거죠. 바로 그때 시위대 뒤쪽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에 사과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손에 든 피켓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We owe Korea an apology. 저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인터뷰 가능할까요? 네, 물론이죠. 저는 에밀리 존스입니다. 조지아에서 왔어요. 조지아요? 네. 배터리 공장 근처에 살았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거 직접 봤습니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분들은 아무 잘못 없었어요. 그냥 일하러 온 사람들이었죠. 근데 우리가 미국이 저렇게 대했어요.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건가요? 네. 이건 잘못됐어요.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한국에 사과해야 해요. 그리고 트럼프는 물러나야 합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메모했습니다. 주변에서 다른 시위대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해가 질 무렵 백악관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브리핑룸으로 들어갔어요. 트럼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변인만 초췌한 얼굴로 단상에 올라섰죠. 대통령께서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그게 다입니까? 한 기자가 소리쳤어요. 법원이 위헌 판결 내렸는데 대응은 뭡니까? 현재 법률 검토 중입니다. 라스베이거스는 유령 도시가 됐고 실업자는 폭증하고 있습니다. 대책은 뭡니까? 질문이 쏟아졌지만 대변인은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했어요. 10분 만에 브리핑은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오는 길에 저는 백악관 관계자와 마주쳤어요.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프 더 레코드로요. 아는 완전 패닉이에요. 얼마나요? 트럼프는 트위터도 안 해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측근들은 다들 사표 준비하고 있고 공화당 의원들도 등 돌리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네. 중간선거 걱정하는 거죠.
트럼프랑 같이 가다간 다 떨어진다고. 그는 한숨을 쉬며 사라졌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워싱턴의 한바에 앉아 있었어요. 하루 종일 취재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죠. TV에선 CNN이 특집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 미국의 부메랑으로. 화면엔 통계 자료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실업률 6.2%로 급등. GDP 성장률 마이너스 1.8% 예상. 소비자 물가지수 역대 최고. 아메리칸 드림이 무너지고 있어. 옆자리에 앉은 남성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기자세요? 네, 뉴욕타임스요. 그럼 잘 아시겠네요. 이 나라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그는 맥주를 홀짝였어요. 전 시카고에서 왔어요. 제조업 다 죽었어요. 한국 부품 안 들어오니까 공장이 멈췄거든요. 제 친구들 전부 실직했습니다. 한국 부품이 그렇게 중요했나요? 중요한 정도가 아니에요. 필수예요.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한국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저는 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밤 11시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어요.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한국을 무너뜨리지 못했다. 대신 미국 스스로가 무너지고 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제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어요. 법원은 위헌을 선언했고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라스베이거스는 유령 도시가 됐고 공장들은 멈췄다. 이것이 미국이 자초한 재앙이다. 마지막 문장을 입력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백악관의 불빛이 보였죠. 트럼프는 한국을 공격했지만 결국 스스로를 파괴했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윌리엄이었습니다. 마이클, 내일 아침에 더 큰 폭탄 터진다. 뭔데? 유럽연합이 공식 성명 발표한대. 그리고 일본도 움직인다더라. 일본도? 응. 이제 진짜 끝이야. 미국의 동맹 체제가 완전히 재편되는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해야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중심이 아니었어요. 그 자리를 한국이 차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 순간을 한 줄 한 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2주 후, 저는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한국이 정말 이겼는지, 세계가 정말 바뀌었는지. 공항 로비를 나서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한국 환영합니다. 거대한 전광판에 20개 언어로 환영 문구가 떠 있었어요. 그 아래엔 각국 국기들이 펄럭이고 있었죠. 캐나다, UAE, 독일, 프랑스, 영국. 이게 진짜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어요. 기사님이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미국이요. 뉴욕에서. 아, 미국. 요즘 미국 기자분들 많이 오세요. 다들 취재하러 오신대요. 그래요? 네. 며칠 전엔 CNN 팀도 왔고 BBC도 왔어요. 한국이 어떻게 버텼는지 궁금하대요.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어요. 활기찬 거리, 붐비는 상가, 웃는 사람들.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어.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저는 윌리엄에게 전화했어요. 윌리엄, 나 서울 도착했어. 어때? 분위기. 믿을 수 없어. 여기 완전 정상이야. 아니, 정상보다 더 좋아 보여. 당연하지.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포브스의 윌리엄 패색과 만났습니다. 그는 이미 서울에 와 있었어요. 마이클, 내가 보여줄 게 있어. 우리는 서울 중심가의 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윌리엄이 태블릿을 꺼냈어요. 이것 봐. 한국의 경제 지표들이야. 화면엔 그래프들이 떠올랐습니다. 코스피 지수, 트럼프 관세 발표 전 대비 18% 상승. 수출액, 전년 대비 23% 증가.
외국인 직접 투자 340% 폭증. 이게 가능한 거야?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가능해. 1997년 외환위기 때 한국은 금 모으기 운동을 했어. 온 국민이 자발적으로 금을 내놨지.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다른 나라들 다 흔들릴 때 혼자 버텼어. 코로나 때는 K방역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고, 윌리엄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위기가 올 때마다 더 강해져. 그게 한국의 DNA야. 트럼프는 그걸 몰랐던 거지. 오후에 저는 삼성전자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정우석 사장과의 인터뷰가 잡혀 있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정 사장이 악수를 청했어요. 마이클 기자님 환영합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진실을 전하는 기자님께 감사드려야죠.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솔직히 여쭤봐도 될까요? 처음부터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셨나요? 정 사장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죠. 우리에겐 기술이 있었고 신뢰가 있었으니까요. 신뢰요? 네. 삼성은 약속을 지킵니다. 납기를 지키고 품질을 보증하고 파트너를 존중하죠. 그게 70년간 쌓아온 신뢰입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트럼프는 힘으로 누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는 신뢰로 하는 겁니다. 결국 세계는 신뢰를 선택했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는 로비에서 외국인 비즈니스맨들을 보았습니다. 독일어, 프랑스어, 아랍어. 다양한 언어가 들렸어요. 다들 계약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안내해주던 직원이 말했습니다. 지난 2주간 300개 이상의 해외 기업이 방문했어요. 다들 한국과 협력하고 싶어 하죠. 저녁 무렵, 저는 서울시청 앞 광장을 걸었습니다. 사람들로 붐볐어요.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손에 든 피켓이 눈에 들어왔죠. 한국은 강하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인터뷰 가능할까요? 네, 물론이죠. 한 대학생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지훈, 이메일로 연락했던 그 학생이었어요. 저희는 처음부터 믿었어요. 한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죠?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외환위기도 넘었고, 금융위기도 넘었고, 코로나도 넘었어요. 이번에도 넘을 수 있다고 믿었죠. 다른 학생이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가 보여줬어요. 금 모으기 운동 같은 거요. 위기가 오면 국민이 하나 되는 게 한국이에요. 저는 그들의 말을 메모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며칠 후, 저는 청와대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외신 기자들로 가득 찼어요. 대변인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한 달간 28개국과 새로운 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총 투자액은 4,200억 달러에 달합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캐나다와는 북극 항로 공동 개발, UAE와는 석유, 첨단 기술 교환, 독일과는 차세대 자동차 협력. 이 모든 것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대변인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상호적이어야 합니다. 일방적 압박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손뼉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산타워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보고 싶었어요.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눈부셨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옆에 한 노인이 서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네요. 그렇죠. 우리가 만든 도시니까요. 그는 미소 지었어요. 전 625때 태어났어요. 폐허에서 자랐죠. 근데 지금 보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됐잖아요. 힘들지 않으셨나요? 힘들었죠. 외환위기 때는 제 금반지도 내놨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한국 사람이에요.
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가 뭐라고 하든 우린 우리 길을 갈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니까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몰려왔어요. 어땠어? 한국 정말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완전히. 이겼어. 윌리엄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 알겠지?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를 가진 나라야. 저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기사를 써야 했어요.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해졌다. 트럼프의 관세는 한국을 굴복시키지 못했다. 대신 세계는 한국과 함께 걷기로 선택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작은 나라라 무시했던 한국. 그러나 지금 세계는 한국의 다음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경제력이 아니다. 신뢰의 힘이다. 존중의 가치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다. 마지막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우린 틀렸다. 한국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송고 버튼을 누르고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어요. 창밖으로 뉴욕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홍콩계 유튜버 데이비드 첸이었습니다. 마이클, 제 새 영상 봤어요? 한국의 승리 더 파인업 챕터요. 아직이야. 조회수 어때? 업로드 12시간 만에 1000만 뷰 돌파했어요. 댓글 보면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응원하고 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럴만하지. 한국은 진짜 이겼으니까. 전화를 끊고 유튜브를 켰어요. 데이비드의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번영했다. 그리고 세계는 한국과 함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댓글창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존경, 신뢰, 위엄. 이것이 한국이다. We all won because Korea won.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27년 기자 생활 중 가장 놀라운 이야기를 취재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강했던 게 아니에요. 위기 속에서 강해진 거였죠. 쓰러질 때마다 일어섰고 무너질 때마다 다시 쌓았어요. 그것이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한국. 우습게 봐서. 그리고 다짐했어요. 다시는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않겠다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3,500억 달러 관세 폭탄. 그러나 무너진 건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의 이나노 초격차, UAE의 석유 제한, 캐나다와 유럽의 연대. 모든 수치와 사건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97년 외환위기, 08년 금융위기, 팬데믹까지 견뎌낸 나라. 한국은 위기를 맞을 때마다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미국은 관세로 공포를 택했지만 한국은 기술과 신뢰로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무너지지 않는다. 한국은 역사를 다시 쓴다. 이제 선택은 세계의 몫입니다. 작은 나라를 무시한 결과 거대한 역전극이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감동더보기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이 반전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주세요.